네, 시면상학과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1.3%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04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이 2,400을 지금 바닥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는 연기금이 이 바닥에서 잘 사주고 있지만 연기금도 좀 자금이 말라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35% 하락하면서 우리가 700 그저께만 해도 700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점점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증시, 이게 민수 아나운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이 나오고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그때 코스피 PBR이 0.85까지 빠졌을 때 이걸 바닥으로 인식하고 쫙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니저들의 생각은 어떨지 이야기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네.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만큼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네. 언제 정확히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는 맞아요. 정확히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치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면 심리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기대보다는 공포로 휩싸이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패닉셀러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구간을 좀 이겨내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지금이 완전한 바닥일지 발목일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감고 매수를 해도 우리가 약간에 대한 시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 감고 매수할 때 코스피가 2,400선이 오늘 뚫렸습니다. 이 구간 정말 싼 구간은 맞습니다. 매수하는 구간은 맞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더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시장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이죠. 파월이 한 얘기를 내년에 금리 인하를 원래 4번이었는데 2번밖에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또 악재가 됐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에 뭐를 붙였냐면 수치 나오는 뭐 CPI나 PPI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2번은 확정돼 있는 건데 나머지는 금리 인하를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수치가 더 안 좋으면 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악재로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도 빠지니까 어제 또 우리나라 증시 또 빠졌죠. 그래서 계속 연동되어 있는데 사실 악재는 악재가 나올 때 보면 그죠? 무서울 때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소리만 질러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국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별것도 아닌 얘기 갖고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네. 너무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저점을 찍었다 PBR 굉장히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정말 좋은 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네. 한 시간을 좀 두고 한번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 평. 주식 격언이 필요한 우리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여기 앞서서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돈을 시장에다 공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4번 한다는 거, 2번 한다는 건 아직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저는 나쁠 것이 없다. 그냥 단지 그냥 네. 코로나 시절에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추는 거. 거기에 좀 팩트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나쁠 것이 하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면 시장의 비관론을 가장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얼마간 오랜 기간 무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팩트를 좀 저는 좀 맞춰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0.8배 수준이면 이게 코로나 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PBR이라는 건 뭐냐면 현 주가가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0.8이니까 최소한 청산 가치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 청산 가치에 놓고 본다면 0.8 그래 그러면 앞으로 한 0.2 정도는 올라야 돼요. 한 20% 정도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0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2,000에 20%면 한 4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은 2,700에서 2,800 정도는 가 있어야 정상적인 네. 청산 가치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가가 물론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 PBR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그러니까 PBR이 자꾸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청산 가치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그냥 지수만 낮춰지고 주가만 낮춰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한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냥 주가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완연한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각종 지표를 갖다 대 보면은요, 뭐 기술적 지표라든가 모멘텀 지표 갖다 대 보면은요, 과열 구간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저는 좋은 기업들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많이 모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당장 내년 한 상반기 안에 정도 되면은 2024년 11월 그때 살 거예요. 샀어야 돼. 그때 샀어야 돼. 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내년 여름 전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줄 평들 싹 들어봤습니다. 주식 격언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PBR 0.8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민성 매니저님, 네. 자, PBR 0.8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오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올라갔던 경험들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센티에서는 참 왜 더 빠질 것 같지 않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 네. 그런가 봤더니 이 한 달 안에 2,400이라는 포인트가 3번이나 위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쌍바닥은 우리가 자주 보고 쌍바닥이 이제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이 맞잖아요. 근데 트리플 바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네.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국장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심리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성호 앵커님이랑 또 요 시간대에 달러 얘기를 했을 때가 딱 그때 이제 1,500원 가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년이 지나고 그 가격대가 다시 왔습니다. 또 신기하게 맞아요. 너무나 그러네요. 아쉽게.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점이 이제 1,400 지금 달러가 원화 기준으로 1,446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그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1,500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외국인이 시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좀 더 방어해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랑 마찬가지 부위입니다. 지금 환율이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에 대한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스탠스가 낮춰지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더 강하게 오래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 빠지고 여전히 좀 달러가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안정화가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증시를 방어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그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달러에 대한 안정세는 우리가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금융 당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스탠스를 지켜보고 지금 가격대가 싼 건 맞지만 제대로 된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좀 우리가 센티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바로 달러 때문입니다. 1,450원을 찍고 갔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팔고 싶겠죠. 환손실이 나고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손실의 주가 하락까지 맛보느니 차라리 지금 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말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준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외국인은 지금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자금이 이탈되다 보면은 달러 1,500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이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외국인의 단기적인 좀 수급 이탈은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인 달러 흐름상 지금 봤을 때 워낙 약세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 특히 외국인들은요,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만큼 적은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큰 돈으로 하기 때문에 조 단위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민감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차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주식으로는 손실이 안 봤는데 1,200원대 들어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00원, 1,500원이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10% 이상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을 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이 들어서면서 자국 우월주의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딱 시점이 어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한 내년 한 1, 4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꼭 미국인이 아니고 외국 입장에서는요. 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유동성 좋은 진짜 에이텐기라고 했던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재고 있던 사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 지금 들어간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1,450원 지금 1달러 주면 1,450원, 1,500원 준대. 그리고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면 1,2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 환차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수급이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쵸, 그렇다면은 그쯤 되면은 충분히 좋은 시절 옵니다. 저는 그렇게 네.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 혼자만의 네. 생각이지만 어쨌든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이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등등등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좋은 종목도 저렴한 기업에 사 모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저는 돌아오는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시장은 네. 불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준현 매니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도 사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더 저평가된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급을 또 우리가 이끌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뭔가 호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타이밍 맞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 아까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이 한 줄평을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어요. 근데 호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악재가 없을 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사소한 이슈들이 악재가 돼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좋은 화제거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묻히고 그쵸. 오히려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보면은 사실 지금은 너무 시장이 안 좋고 부정적인 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외국인도 지금 계속 줄고 팔고 있죠. 오늘 또한 코스피에서 8,200원 이상 팔고 있는데 네.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도 안 먹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악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올 악재가 있느냐. 심지어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몇 주 전에는 계엄령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겠죠. 이 기간 동안에
바닥을 다지다가 하나 둘씩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마 지금처럼 호재가 안 먹히겠지만 계속해서 그동안에 우리 아팠던 상처들 그리고 악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상처가 아무른 순간부터 호재가 진짜 호재로 인식이 돼서 네. 아마 강하게 저희 대한민국 증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전 세계 상위 랭킹, 뭐 전 세계 한 90개국에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한두 번째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증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다시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네. 대한민국에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한 타이밍도 우리가 잘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재성 뉴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하이닉스 보조금 얘기가 어제 이 시간대쯤에 한 24시간 전쯤 이때 또 속보성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6천억 원대, 6,600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이 더 발목을 잡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 앵커님이 제대로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 시간대에 발표됐던 SK 하이닉스가 6,640억, 한 달 전,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도대체 인텔은 79억 불, 그리고 TSMC는 66억 불, 그리고 마이크론도 62억 불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하고 있냐? 반도체 쪽에서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가 한 두 달, 세 달 동안의 이슈였습니다. 사실 경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정말 좋은 호재였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호재 다음에 악재가 미국 증시에 타격을 주면서 어제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한 89억 9천만 불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87억 불 정도. 컨센은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그렇죠.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가이던스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16% 급락을 하고 네. 애프터마켓에서 13% 급락을 했고요. 방금 전에 지금 프리마켓 보니까 한 3% 정도 마이너스인데 너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보조금 받냐라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4월 달에 미국 정부와 보조금을 한 64억 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지금 체결을 해놨습니다. 규모가 가체결을. 크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440억 달러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네.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한 얘기가 왜 보조금을 주냐? 보조금을 주지 말고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미국 정부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들, 기업들하고 이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아니면 내년 새해 선물로 분명히 보조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반도체 종목들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성희 매니저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보조금을 받은 소식 이후에 뭐 주가가 좋진 않았어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거는 호재로 반영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차트가 와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차트 똑같습니다. 쓰리바닥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실적이 조금 작년 대비 조금 안 좋은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5만 원대를 깨고 4만 원대로 또 직행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11월 14일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만약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 삼성전자를 또 한 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등 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증시에 베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매니저님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저는 일단 장이 반등을 해줘야지만 좀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뭐 삼성전자 보조금 받는다 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보조금 지급을 한다도 나왔고 이제 브로드컴에다가 HBM을 뭐 납입을 한다라는 호재도 나왔는데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호재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세론에 대한 느낌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좀 트리거가 굉장히 없고 투자 심리도 많이 메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네.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마이크론 보조금 받았잖아요.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 그럼 호재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크론보다 많이 받습니다. 2억 불. 원래는 마이크론보다 조금 적지 않나요? 아니, 저번에 받았던 마이크론이 62억 불이고 네. 삼성전자가 64억 불. 64억 불. 아, 저번에 받았던 분량인가요? 네. 그럼 그만큼만 또 가져가면은 호재도 또 반영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장 이야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우리가 앞서 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달러 수혜주 이야기를 하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와, 근데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방어주 역할도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수혜주도 같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빨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말해 뭐해 너무 좋은 흐름을 계속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그래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조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는 거는 또 고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이니까 조선인 매니저님 바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매니저님 지금 매니저님이라면 조선주 삽니까?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또 조선이니까 조선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환해지 쪽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환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지금 환율이 1,45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를 받기 때문에 달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를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떤 기업은 수출하고 있는 전액 달러 환해지를 해가지고 이게 1,450원, 1,500원 올라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한 두세 개 정도는 보통 전체 수출하는 수출액의 한 30 내지 50% 정도를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걸어놨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정부 정책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어제 미국의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법안이 이제 통과를 하기 전에 발의를 해야 되는데 상원의원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한 명씩 해서 2명, 그리고 하원에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2명에서 4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그 미국의 말씀드린 조선업에 대한 법안인데요. 어떤 이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수출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운임 선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미국에서는 배를 한 80척 정도 글로벌로 이렇게 운임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500척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이게 68배. 네.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10년 안으로 250척. 그렇게 해도 뭐 세 발의 피인데 250척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딱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수리를 할 때 현재 80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80척을 미국 내에서만 수리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수리를 안 하고 외국에서 수리할 때는 평균 수리 비용의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이 법안이 내년부터는 70%로 내면서 20%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중국 같은 그런 기업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만약에 가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수리 비용의 200%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에 나가서 수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옵션으로 걸어놓은 게 뭐냐면 선사가 또는 배가 미국에서 열심히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수리한다. 그게 뭐냐면 조건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이거를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히 이제 우방국 위주의 지금 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에 의한 수혜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수혜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두 개 기업은 작년에 원래 미국 해군에 있는 해군 함정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선정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그 가이드라인의 법안인데, 그 조치인데, 그거를 이미 작년에 두 개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 7월 달에 딱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배를 고치는 기술력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일본보다는 아마 우리나라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더 협력을 해서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조선은 네. 이게 그냥 테마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한 몇 년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민석 매니저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조선일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 조선을 두고 협력하는 이 시너지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선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오늘도 이제 하나가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금 호재성이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가요? 저는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에 대한 좀 매수세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펀더멘탈이 명확한 기업 쪽에 대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조선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아직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번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이런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MRO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대한 수주를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한테 내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인데 앞으로에 대한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펀더멘탈 쪽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이제 조선 안에서 호재가 있는 걸 본다면은 한국조선해양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우존스 편입,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편입 이런 거는 또 이름만 들어도 좋습니다. 박주현 매니저 보셨을 때 사실 이런 거 있으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떤 업황이든 업종이든 간에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말 그대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한번 대량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오랫동안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뭐 이 투자 심리 회복 이런 부분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네.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 그 조선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 이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럼 뭐 한 최소한 2천억, 3천억 정도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많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네. 10년 조금 더 된 얘기인데 외형만 키웠죠. 저가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키웠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탈로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근데 지금도 우리 각종 조선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뭐 매출 자체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예. 조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왜 또 배를 한번 또 만들기 시작하면 또 오랜 기간 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뭐 조선 업종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선주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좀 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요게 조금 더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김민석 매니저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좀 자금,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민석 매니저는 앞서서 좀 오히려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준현 매니저님은 오히려 좀 소외되어 있거나 더 올라갈 룸이 많은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매니저님? 네, 종목 뭐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제 차트에 지금 띄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들 올라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고요. 네. 자,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일단 저는 오늘 좀 관심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이놈도 지금 이 아이도 많이 올랐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방금 한국조선해랑 비교하면은 네, HD 현대중공업 보시게 되면 얘는 10만 원짜리가 지금 26만 원에 그쵸.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10만 원짜리 22만 원, 현대미포조선 올 초에 뭐 6만 원, 7만 원짜리가 13만 원에 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만 원짜리가 2,000원, 3,000원을 저점을 다지고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제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현 주가가 오늘 주가가 5,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앞부분에 이제 상승 출발했던 시점의 고점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한 4,800원, 뭐 한 5,000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거 이탈할 때 만약에 지금 이 아이가 가지 못하고 요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탈할 때 나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딱 기술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당장 뭐 월요일부터 산다는 게 아니라 요 아이도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할 때 제가 한번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좀 횡보할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아래 거리도 살짝 달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줄어 있으면 요럴 때 조금 모아가지고 이럴 때 모아서 손절 라인 요 정도 잡고 만약에 오늘 금일 터졌던 거래량의 윗꼬리를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 같은 느낌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뭐 실적 자체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선택은 HJ중공업입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까? 앵커님이 종목을 좀 잘 보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인도하고 인도 정부하고 지금 천척에 뭡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조선 관련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미국의 해군 함정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MRO를 할 수 MRO.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MSRA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스터십 리페어링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갖고 그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해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금년 7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5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40%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60% 비중으로 들어가서 그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 함정의 MRO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발주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하나오션이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 아까 우리 박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주가보다는 아직 신고가를 못 냈습니다만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말씀하신 종목 같은 경우에 신고가 지금 영역인데 아직 하나오션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고 올라갔다가
직전에 있는 2023년 7월 12일 날 고점을 아직 못 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필리조선소가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면 실적을 겸비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다행히도 많이 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정을 잘 눌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대본 보니까 김민성 매니저도 하나오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오히려 MRO 중점적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현대중공업은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게 수주를 따는 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MRO를 따는 게. 이제 그 자격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오션이 이번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이유가 MRO 수주를 주는 조건 자체가 미국 내에서 해야 되고 미국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맞추기 위해서 거점을 이제 인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게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수주를 먼저 독점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MRO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주에 대한 실적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을 약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오션이 네.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박주현 매니저가 김민성 매니저 별명 저 똘똘이 스머프라고 진짜 똘똘한 것 같습니다. 대답한 거. 예, 너무 똘똘합니다, 진짜. 저는 딱 처음에 제가 올 매일경제TV 4월 달에 왔거든요. 처음에 딱 보고 그런 느낌. 완전 히 똘똘이 스머프다. 진짜 너무 누르면 다 나와 그냥. 챗GPT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가격 얘기하려나 현대중공 비교했을 했는데 와 오히려 좀 이제 유효받는 것들 이런 거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조선 이야기하고 이제 원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기다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그 보조금 이슈 있어서 기대가 됐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 그리고 지금 이거.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도 사실 오늘 시장을 되게 기다리게 했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오늘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국을 보자면 이게 이제 꼬리표를 좀 떼냐 안 떼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에 대한 유효성 좀 다양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춘현 매니저님, 지금 원전은 매력적으로 다시 변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매력적이다. 내년에도 매력적일 것이다. 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이번에 이제 계엄 이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뭐 하나 나쁠 것이 없었어요. 뭐 하나 나쁠 것이 없었는데 이번 계엄 이슈로 인해서 뭐 해외 수주를 따오기 힘들지 않겠냐.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다가도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사그러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치적 리스크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섹터가 이 원전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한수원이 지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모델링 이야기 나왔죠. 체르나보다 1호기 그 설비 개선 사업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주 쾌거였고요. 추가적으로 30년간 계속 운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한 2조 8천억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수원은 이 주기기 교체라든가 여기에 이제 시공, 총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이런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을 담당하고 계약 규모는 한 1조 2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수주를 따온다라는 그 자체가 외국에서 이제는 한국에서 원전을 주문을 해도 계약을 해도 이제 별 탈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첫 폼을 좀 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이 원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기입니다. 전기. 네. 어떻게 싸게 좀 전기를 발전할까, 만들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또 AI 서버에 관련된 전력 설비, 또 지금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슈 많이 나오고 있죠. 전기 모자란다, 또 빅테크들이 뭐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쵸. 또 뭐 소형 원전부터 뭐 전력 설비 등등등 아마 내년 한 상반기 내내 원전하고요. 원전하고 이 전력 설비, 송전, 전기 이런 쪽은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기 잦아지겠네요. 오히려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년에 뭔가 유망 종목을 하나 꼽아라 하고 한다면은 원전을 좀 꼽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원전을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은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선희 매니저님하고 김민석 매니저님 OX 잠깐만 들어주세요. 원전 좋게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X. 내년 들어주세요 편하게. 저는 중간. 또 중간을 들어주셨어요. 왜 중간이에요, 매니저님? 이게 왜냐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 클린 에너지 쪽이 아니고 이제 원전 쪽을 좀 약간 싫어하죠. 이쪽 누굽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다 가는 원전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소형 원전 쪽에 지금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버 쪽이나 많은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조금 약간 리스키하지 않을까 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섹터들이 원전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부분 섹터들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MR은 괜찮다? 그렇죠. SMR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도 O 들어줬는데 네. 김민석 매니저도 비슷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원전 자체는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도 SMR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어.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참 원전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참 빛을 못 발하는 좀 그게 맞아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너무나 밀고 있었던 산업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로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봤던 대표적인 산업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수원이 그냥 잘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본질에 대한 펀더멘탈이랑 무관하게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또 내년에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SMR에다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라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원전이 우리나라 정치 세계 상징이 되어버려서 아쉬워요라고 이야기를 또 써주셨습니다. 이게 비단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이 전에도 뭐 탈원전을 해서 원전 산업이 좀 무너지기도 했고 이걸 다시 올려서 근데 이게 좀 여당 야당의 색깔이 그때그때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정치색을 벌써 우리가 본 것만 좀 2번 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투자할 때 꺼려지는 섹터도 좀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우리가 그래도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다. 전 세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따라 좀 해야 하는 거는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박주현 매니저님이 또 거창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네, 저는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빠지기도 좀 많이 빠졌고 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 주가 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매칭이 됐고 또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한 번씩 유지를 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정도쯤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17,570원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한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등등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에 지금 매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점에서 25,000원의 고점에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죠. 네. 앞전에 지금 6,900만 주, 그러니까 5월 27일 날 터졌던 수급이 요날 좀 팔고 나갔다. 팔고 나가면 분명히 요날 요걸 사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전 오기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요걸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또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트레이딩 전략이 딱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트레이딩 전략은 지금 정도면은 이런 식의 흐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가
목표가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라인은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 라인은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손절 라인. 자,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일단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대응,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히 가격적으로 좀 싼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선희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리 박 매니저님하고 이하 동문인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거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특허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SMR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SMR의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날 상장되기 전에 삼성에서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GS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한 4개,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도 좀 갖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소형 원전 SMR이 진행이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꼭 가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SMR이라든지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원전에서 보시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김민석 매니저님. 네, 저는 조금 다른 종목인데요. 이제 좀 트레이딩적으로도 잘 움직이는 우리 기술이 좀 집중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받는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거의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MR에 대한 좀 사업을 정부에서 주관했던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부에서 정부용 SMR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출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에 대한 실적 수혜가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에 이제 도입을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IS라는 이제 원전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기술을 계열을 하는 이 계측 계열을 탑재를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우리 기술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모든 수요에는 우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대장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좀 가볍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적으로도 좀 타점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까지 들어보면서 원전도 종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우리 요새 매주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진짜 오래되고 있습니다. 횟수로 가면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정말 장기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장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지나가다가 나름 좀 유머가 있는 글이길래 봤더니 푸틴과 젤렌스키 둘 다 지금 엄청 지겨워할 거다. 누구라도 지금 우리 다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또 각국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면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트럼프가 등장해줘서 싸우지 마. 하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속마음으로는 무승부를 원하고 있는 두 사람. 이제 종전에 대한 시그널 하나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재건주를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재건주는 사실 지금 거기에 진짜 가냐 안 가냐, 수혜가 있냐 없냐보다는 네. 테마가 먼저 쓱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아직도 유효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재건이 들어가면요. 이미 주가는 그만큼 많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재건 시작한다라고 해서 들어가려다가 멈칫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거의 70% 정도는 먼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이 들어가면 나머지 30% 정도 포모 현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세론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재건이 들어가기 전에 기대감이 커질 때 이때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종전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휴전만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전쟁을 먼저 일으킨 전범국이기 때문에 종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전부 다 해줘야 돼서 이게 휴전으로 가면서 지금 남한이나 북한 같은 스탠스로 가야지만 좀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협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만 되더라도 이제 재건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좀 스탠스만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좀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200조라는 규모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 국가를 하나를 그냥 다시 한번 세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재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업황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좀 이어진다. 만약에 이게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좀 글로벌 상승장이 오면서 국내에도 수혜가 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재건에 대한 좀 스탠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재건주의 움직임은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됐을 때 이제 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대감을 지금 현재 주가로 먹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시기까지 주가가 좀 연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정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는 지겹죠. 매주예요, 사실. 네, 2022년 지금 2월 22일 전쟁 발발해서 횟수만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 4년 다 됐고 지금 내년 2월 달이면 딱 꼬박 3년째인데 정말 지겨운데 저는 이제 1년 전부터 제발 좀 우크라이나 재건 빨리 해대라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근데 다행히도 어제죠, 유럽, EU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그런 말을 꺼냈어요.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트럼프를 칭찬하더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전쟁을. 그러면서 이제 휴전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푸틴도 휴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적인 통화를 7, 8번 했다라고 그래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둘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빨리 지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질문하신 것처럼 주가의 우상향. 그렇죠. 주가의 우상향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데 최소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니까 그때까지는 갈 거고요. 그 이후로까지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그 휴전 협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휴전 협정이 그쵸. 날 때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이후까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취임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저희가 그때쯤 또 이 시간 시민상가 통해서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건주는 이렇고 박주현 매니저님, 방산도 사실 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즘 좀 방산은 이탈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사는 그동안 올라왔던 게 예전에는요, 뭐 북한에서 뭐 인공 지진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서해 동해로 미사일을 한 발씩 쏴야 꼭 움직였던 게 방산주였습니다. 그래서 네. 방산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뭐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우리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올라오는 종목이고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터질 때마다 올라오는 종목이지 뭐 매매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천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비행기, 탱크, 뭐 무기 등등등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뭐 가격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뭐 군함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다?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뭐 당분간 지금 뭐 조정은 그러니까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현대 루텐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기간은 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실질적으로 매출이 확연하게 찍힐 때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건주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아까 우리 조선일 매니저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또 근데 오늘 두 분이서 너무 정확하게 다들 잘 찍어주셨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휴전한다, 뭐 예를 들어서 휴전한다, 뭐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이미 그때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지. 아.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선수들 용어들 있죠. 먹을 게 많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였을 때는 이미 뭐 한 상 두 상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대 한번 겪어보셨죠? 남북 경협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냥 이렇게 생각난 대로 찍어도 한 200개 이상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찍어도 200개 이상 나와요. 대북 관련주들이.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등등 하게 되면요. 겹치는 종목, 교집합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대신에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자. 전문 용어로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그럼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굉장히 좋게 보고 전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무료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나서 50%가량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멘텀이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가 좀 길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좀 시장이 밀릴 때도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만큼 테마성을 잘 타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돈이 얼만큼 잘 들어오고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전진 건설 로봇은 대장격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가 그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를 좀 더 따라가면서 모멘텀을 좀 잘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장이 납셨다. 전진건설 로봇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요새.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부산산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산업은 콘크리트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레미콘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레미콘 외에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관련해 가지고 침목, 그러니까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을 만드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 올라갔던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관련, 왜냐하면 이제 2022년도에 부산에서 제15회 글로벌 철도 컨퍼런스를 할 때 우크라이나의 차관급이 와서 기본적으로 각 MOU를 체결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산업은 우크라이나 관련주이면서 대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취임식 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 북한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네. 부산산업이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는 데모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데모.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태치먼트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태치먼트. 포크레인, 우리가 손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바가지, 바가지를 이게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이 데모라는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고요. 요즘에 뭐 스마트 어태치먼트 네. 이런 것도 지금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땅 팔 때 보면 쾅쾅쾅쾅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속도 조절, 힘 조절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뭔가 재건을 할 때 일단 가서 뭐 땅을 파야 되고 도로를 놔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뭐 또 철거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중장비 쪽도 한번 재건주로 했을 때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렴한 자리입니다. 어. 저렴한 자리고 지금 차트 일봉 차트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18,000원대 그다음에 뭐 17,000원, 18,000원대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9,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000원 오늘 종가가 정확하게 딱 9,000원에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 뭐 18,000원, 2만 원짜리가 9,000원이야 그만 반토막 났네. 그래 지금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지금 주가가 여기서 멈춰주고 있죠. 주가가 멈춰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래 지금 정도면 조금 만약에 내가 뭐 10주를 살 거라면은 한 2-3주 정도는 지금부터 사둬야겠다. 이런 아마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뭐 네. 느낌으로 주식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업황, 기대감, 실적 등등등이 다 찍히는데 차트까지 괜찮아. 그럼 못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업 저렴한 시세에
사보자, 사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네. 데모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까지 들어봤습니다. 진짜 웃긴 게 저희가 거의 매주 이 재건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할 때마다 세 분 종목자 다 다르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관점이 이렇게 좀 다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 방송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실. 예. 그만큼 종목도 많다. 그래서 진짜 종목에서 고르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가서 더 많은 인사이트, 딥하게 좀 들을 수 있을지.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매일경제 김민성 네이버 밴드에다 검색하시게 되면 장중에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질 건설로봇 이제 무료 종목으로도 체크를 드리면서 50%가량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많이 체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어렵거든요. 가셔서 좀 디테일한 어려운 설명 것이네요, 어려운 것이죠. 다 양자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조설 매니저님. 네, 저는 네이버 밴드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 3연상 상한가를 먹었고요. 화요일 날 매도를 하고 수요일 날 추천드린 종목 상한가를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되게 많이 나오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저는 장 끝나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합니다.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주말에 유튜브에 조선일 검색하셔서 오늘 올린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가 몇 번이나 있는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뭐 이렇게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말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무료 추천 나간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그 종목 일봉 차트를 지금 꺼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이나 김민성 매니저님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신성 대단테크 일봉 보고 마음에 든다 하면 또 박준현 매니저의 밴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